안녕하세요. 저는 토부어학원의 정유민 엄마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법률에 관해 배워보겠는데요. 법률은 고등학생들이 배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그것인데요. 첫 번째인 구성 요건 해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범죄인가는 이미 법률상 특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 방화, 절도 등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범죄의 유형이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구성 요건에 맞는 성질을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사건이 구성 요건에 실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기수라 하면 부분적으로만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미수라고 합니다. 즉, 미수는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모두 살인미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대한민국 형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25조 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형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수와 미수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두 번째의 범죄의 성립 요건은 위법성입니다. 첫 번째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정당방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위법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을 참 어렵게 쓰는 게 법인가 봅니다. 세 번째의 범죄의 성립 요건은 책임 능력, 즉 비난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책임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만일 사건이 첫 번째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두 번째인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에 관하여 행위자에 대해 비난이 가능한 것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에 관해 행위자에 대해 비난이 가능한 성질을 책임성이라고 하는데 범죄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위법행위를 한 자의 책임 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 등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 능력 부분에서는 14살 이상이어야 하고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 가능성에서는 위법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책임성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를 전문 용어로 유책성이라고 합니다. 책임 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 등의 판단 기준에 미달될 시 유책성을 물을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법률적 용어와 상황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고의,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과실 이렇게 네 가지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1. 고의. 형법에서의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의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불법 행위를 일으킬 만한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의혹을 일컫는 것이죠. 주로 확정적 고의라고 일컫는데요.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의 고의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니 확정된 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의가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불확정적 고의조차도 범죄로 인정합니다. 즉,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에 따른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사망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확정 고의로 보아 범죄를 인정하는데 이를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무언가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2. 미필적 고의.
형법에서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습니다. 확실히 살인의 확정적 고의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고로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해보면 고의와 미필적 고의 모두 고의라는 단어가 붙은 이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만 고의는 사건 발생에 대한 필연적 인식과 의도와 의욕을 용인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개연적 인식과 의욕을 용인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과실. 고의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심리 상태라면 과실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고의와 함께 법률상 비난 가능한 책임 조건에 해당합니다. 4. 인식 있는 과실. 고의보다 조금 약한 고의가 미필적 고의라면 과실보다 조금 강한 과실이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법률적으로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인용하지 않은 과실로 형법상 과실의 한 종류입니다. 5.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의 차이. 보통의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으나 그 결과가 자기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여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지 않은 점의 차이입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좁은 길을 운전하면서 혹시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의 솜씨를 믿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같겠죠? 정리하자면 과실은 사건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사건의 발생을 인식한 경우입니다. 또한 엄중함의 정도로 본다면 고의,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과실 순이 되는데요. 여기서 고의와 과실의 경우 판단은 다소 쉽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우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6.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차이.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미필적 고의와는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의 예에서 사고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가 같습니다. 그러나 인식 있는 과실은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사고가 나도 할 수 없다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점에서 구별되는데요. 사실상 범죄자의 진술에 의존할 경우 둘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고의보다는 과실로 형이 내려지기를 바랄 터이니 미필적 고의보다는 인식 있는 과실로 진술할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7.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예. 예컨대 좁은 골목길에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운전사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혹시 차에 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운전기술을 믿고 결코 치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리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 고의는 없고 인식 있는 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갈 길이 급하여 어린이가 치이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인식 있는 과실로 진술을 한다면 그의 진술을 번복할 어떠한 증거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이 둘의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판결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키 150cm, 몸무게 42kg의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급소인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피해자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였던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범죄자의 진술이 아니라 상황 증거가 미필적 고의를 증명해 줍니다. 인식 있는 과실이라면 설마 죽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목을 졸랐다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체격 요건,
무엇보다 정확히 급소를 중심으로 폭력을 가한 점이 재판관으로 하여금 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타당성을 두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8. 자기와 부작위. 자기와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제 생소함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행함을 의미하는 자기와 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부작위는 이미 자기의 황금률과 부작위의 황금률 그리고 부작위 편형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용어로는 다소 다른 느낌이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률에서 자기란 행위자가 고의를 가지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결과 발생을 일으켰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한 경우에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통상 어떤 행위가 개입되어야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그냥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위의 경우에는 자기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건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9.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수개월째 욕실에 가둬둔 채 락스를 뿌리며 학대하고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찬물을 퍼붓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겼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욕실은 가두는 곳이 아니라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라면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 3끼 이상 제대로 먹이고 5일에 한 번은 외식도 시켜줘야 합니다. 부모라면 찬물을 퍼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기고 보듬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라면 당연하게 아이에게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에 부작위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살인입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부와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을 하여 아이의 심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중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예에 적용시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예를 통해 배운 지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유민 엄마 유선영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할게요. 안녕.